6. 아이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어른들은 발코니에 모여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모두들, 특히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바렌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져 유급했거나 영원히 제적당한 학생이 느껴 섬직한 감정을 느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과 상관없는 화제들에 관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빈과 키티는 오늘 밤 특별히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것을 바랐으나 이룰 수 없었던 이들에게 넌지시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내 말을 기억해 두렴. 알렉산드르는 오지 않을 거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 그들은 기차를 타고 오기로 한 세르판 아르카디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 공작은 어쩌면 자기도 갈지 모른다고 편지에 썼다. 난 그 이유도 알고 있어. 공작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이는 결혼 초에는 신혼부부를 둘만 있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하지.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우리만 있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그동안 이 아빠를 통 뵙지 못했어요. 키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신혼부부예요? 우리도 벌써 오래 묵은 부부인데. 그이가 오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과 헤어져야 해, 얘들아. 공작 부인이 서글프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두 딸이 어머니에게 덤벼들 듯 말했다. 그이가 어떨지 너도 생각해 보렴. 정말이지 지금은. 갑자기 전혀 뜻밖에도 늙은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딸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 슬픈 일을 찾아내. 그들은 눈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공작 부인의 딸의 집에서 아무리 즐겁게 지내도 자신이 그곳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느껴도 사랑하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자신의 보금자리가 텅 빈 후부터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나 괴로울 정도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페아 미하일로브나? 키티가 불쑥 아가페아 미하일로브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은밀한 표정을 지은 채 의미심장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저녁 때문에요. 그래요, 잘 됐네요. 돌리가 말했다. 너는 가서 저녁을 지시하도록 해. 난 가서 그리시아에게 복습을 시킬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애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거든. 그 공부는 내게 맡겨요. 아니요, 돌리, 내가 가겠어요. 레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벌써 김나지움에 입학한 그리시아는 여름에 학과를 복습해야만 했다. 모스크바에서도 아들과 함께 라틴어를 공부하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레빈의 집에 오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아들과 함께 산수와 라틴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복습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왔다. 레빈은 그녀를 대신하겠다고 스스로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레빈의 수업을 한번 들어본 어머니는 그가 모스크바의 교사와 같은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녀는 레빈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복습은 교사가 하듯 교과서에 맞추어 지도해야 하니 자기가 다시 그 일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레빈은 무관심 때문에 자기 대신 교수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어머니가 수업의 감독을 맡도록 한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도 형편없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에게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처형에게 그녀가 바라는 대로 수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교과서대로 계속 그리시아를 가르쳐왔다. 그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수업을 했고 종종 수업 시간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오늘도 그랬다. 아닙니다. 내가 가겠어요. 돌리, 당신은 앉아있어요. 그가 말했다. 순서대로, 교과서대로 하겠습니다. 스티바가 와서 함께 사냥을 하러 가게 될 때만 수업을 쉴게요. 그리고 레비는 그리시아에게 갔다. 바렌카도 키티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바렌카는 행복하고 잘 정돈된 레빈의 집에서 조차 유익한 역할을 해냈다. 내가 저녁 준비를 시킬 테니 당신은 앉아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에게 갔다. 네, 그래요. 오늘은 틀림없이 병아리를 전혀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병아리라도, 키티가 말했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상의할게요. 그리고 나서 바렌카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함께 사라졌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사랑스러울 정도가 아니에요, 엄마. 좀처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바렌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남편들만큼 서로 닮은 구석이 없는 동서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사람은 물속의 물고기처럼 사회 속에서만 사는 활발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내 동생 코스차는 활기차고 민첩하고 모든 것에 예민하면서도 사회에만 나오면 무태 올라온 물고기처럼 정신을 잃거나 무턱대고 헐떡거리니 말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몹시 경솔해요. 공작 부인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도 저 아이가 키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모스크바로 가야 한다고 그에게 말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의사를 불러오겠다고 말하긴 하지만 엄마, 그이는 뭐든지 할 거예요. 모든 것에 찬성할 거라고요. 키티는 어머니가 이 문제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재판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화를 내며 말했다. 그들이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가로수길에서 말이 콧김을 내 뿜는 소리와 자갈 위를 달리는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돌리가 남편을 맞이하러 미처 일어서기도 전에 그리샤가 공부하고 있던 아래층 방 창문으로 레빈이 껑충 뛰어나오더니 그리샤를 안아 내려주었다. 스티바예요. 레빈이 발코니 아래서 소리쳤다. 우리는 공부를 다 끝냈어요. 돌리 걱정 말아요.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마치 소년처럼 마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 그것을 그리샤가 가로수길을 달리며 외쳤다. 또 누군가 있어요. 틀림없이 장인어른일 겁니다. 레빈이 가로수길 입구에 서서 소리쳤다. 키티, 가파른 층계로 내려오지 말고 돌아서 와. 하지만 콜야스크 안에 오블론스키와 앉은 사람을 노공작이라고 생각한 것은 레빈의 착각이었다. 마차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오볼론스키와 나란히 앉은 사람이 공작이 아니라 뒤에 리본을 길게 늘어뜨린 스코틀랜드풍 모자를 쓴 잘생기고 풍채 좋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르바츠키가 육촌 형제인 바센카 베슬롭스키였다. 페테르부르크 모스코바 사교계의 훌륭한 젊은이로 스테판 아르게치의 소개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청년이고 열정적인 사냥꾼이었다. 베슬롭스키는 자신이 노공작을 대신함으로써 불러일으킨 실망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전의 친분을 상기시키며 레빈과 쾌활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리샤를 마차 안으로 끌어올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데려온 포인트 사냥개 너머로 들어옮겼다. 레빈은 마차에 타지 않고 뒤에서 걸어갔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노공작이 오지 않은 것에 낯설기 짝이 없고 쓸모없는 이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나타난 것에 화가 났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활기차게 때를 지어 모여있는 현관 계단에 다가가다가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유난히 상냥하고 정중한 태도로 키티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을 보니 그가 더욱더 낯설고 무익하게 여겨졌다. 당신의 부인과 나는 사촌지간일 뿐 아니라 오랜 친구입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는 다시 한번 레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때? 새는 있나?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사람들에게 부랴부랴 인사를 끝내고는 곧장 레빈을 향해 물었다. 저 사람과 나는 아주 잔인한 의도를 품고 왔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 사람들은 그 후로 모스크바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 타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마차 뒤에서 꺼내오렴. 그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혈색이 좋아졌는 걸 돌랭카? 그는 아내의 손에 한 번 더 입을 맞춘 후 한 손으로 그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1분 전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기분에 젖어있던 레비는 이제 사람들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어제 저 입술로 누구에게 키스했을까? 그는 아내에 대한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다정한 모습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돌리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지 않아.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저렇게 기뻐하는 걸까? 역겨워. 레비는 생각했다. 그는 공작 부인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만 해도 그토록 친근하게 느껴지던 공작 부인이었지만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바센카와 그의 리본을 환영하는 그녀의 태도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현관 계단에 나와 거짓 우정으로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맞이하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조차 불쾌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오블론스키를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렌카, 오로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그녀가 그 특유의 신앙심이 돈독한 척하는 위선자 같은 모습으로 그 신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그에게는 혐오스러웠다. 그 누구보다 역겨웠던 사람은 바로 키티였다. 이 신사가 자신의 시골 방문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축제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그 명랑한 태도에 키티가 굴복하는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특히 불쾌했던 것은 그녀가 그의 미소에 답할 때 보인 특별한 미소였다. 다들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모두들 자리에 앉자마자 레비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퀴티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지만 그는 사무실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황급히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다. 오늘만큼 그가 농사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오랜만이었다. 저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축제 같겠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의 일은 축제 기분으로 할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이 일이 없으면 산다는 것도 불가능해. 7. 레비는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키티와 아가페아 미하일로브나는 계단에 서서 저녁 식사에 내놓을 포도주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런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 평소대로 내놓으면 되잖아. 안 돼요. 스티바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코스차 기다려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키티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무증하게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식당으로 들어가 바센카 베슬롭스키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나누고 있는 활기찬 잡담에 곧장 끼어들었다. 내일 사냥하러 가는 게 어때?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네, 부탁입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베슬롭스키는 다른 의자로 몸을 옮겨 비스듬히 앉더니 살찐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얹었다. 함께 간다면 나도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사냥을 다녀오신 겁니까? 레비는 베슬롭스키의 다리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키티가 익히 알고 있으며 그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유쾌한 척하는 태도로 말했다. 맷도요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도요새는 많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아서 스티바? 지쳤냐고? 난 아직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어. 밤을 새우는 게 어때? 산책이나 하러 가지. 정말 밤을 새워볼까? 좋아. 베슬롭스키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당신이 밤을 새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못 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돌리는 요즘 남편을 대할 때면 거의 늘 그러듯 그의 알아차릴 수 없는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벌써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난 가겠어요. 저녁 식사는 하지 않을래요. 아니, 잠시 앉아봐, 돌랭카. 그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큰 테이블 앞의 그녀 자리로 가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아직 많아. 별일 아닌 게 분명해요. 그게 말이지. 베슬롭스키가 안나를 보고 왔어. 그리고 그는 다시 그들에게 갈 예정이야. 그들은 여기에서 겨우 7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있어. 나도 꼭 가볼 생각이야. 베슬롭스키, 이리 와봐. 바센카는 부인들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키티와 나란히 앉았다. 제발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그녀의 집에 갔다고요? 그녀는 어때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레비는 테이블 반대편 끝에 남아 공작 부인과 바렌카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리와 키티와 베슬롭스키 사이에 활기차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활기차게 뭔가 이야기하는 바센카의 잘생긴 얼굴을 아내가 뚫어지게 바라볼 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진지한 감정을 보았다. 그들의 집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센카는 브론스키와 안나에 관해 이야기했다. 물론 심판자를 떠맡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의 집에서 마치 가족들 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죠? 겨울이 되면 모스크바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집에 함께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네는 언제 갈 건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바센카에게 물었다. 치료를 한다는 그들의 집에서 보낼까 해. 당신도 가겠어?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이에요. 꼭 가겠어요. 돌리가 말했다. 그녀가 가여워요. 난 그녀를 잘 알아요. 그녀는 훌륭한 여자예요. 당신이 떠나면 나 혼자 가겠어요. 난 이 일로 아무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없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좋아,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키티는? 나요? 내가 뭐하러 가요? 키티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말했다. 그러고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도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를 아십니까? 베슬롭스키가 물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자죠. 네. 그녀는 더욱더 얼굴을 붉히며 베슬롭스키에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내일 사냥하러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몇 분 동안, 특히 그녀가 베슬롭스키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뺨을 물들인 그 홍조를 본 후 그의 질투는 이미 멀리까지 치달았다. 지금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상하긴 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녀가 사냥을 하러 가냐고 묻는 것이 자기가 이미 반해버린 그가 생각하기에 바센카 베슬롭스키에게 남편이 그런 기쁨을 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갈 거야. 그는 부자연스러운 자신이 듣기에도 혐오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안 돼요. 내일 하루는 집에서 보내는 편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돌리가 남편을 전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모레 가요. 키티가 말했다. 키티의 말뜻은 이미 레빈에 의해 이렇게 번역됐다. 나를 저 사람과 떼어놓지 말아요. 당신이 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이 매력적인 젊은 남자와 교제를 즐길 수 있게 해줘요. 아, 당신이 원하면 내일은 다 같이 집에 있을게. 레빈은 유난히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편 자기가 와서 생긴 고통을 상상도 못한 바센카는 키티를 뒤따라 테이블에서 일어나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쫓으며 따라갔다. 레빈은 그 시선을 보았다. 그는 새하얗게 질려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다. 어떻게 내 아내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지?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럼 내일은 제발 갑시다. 바센카는 의자에 앉아 습관적으로 다시 다리를 꼬면서 말했다. 레빈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다. 이미 그는 스스로를 아내와 정부가 생활의 편의와 만족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할 뿐인 배신당한 남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레빈은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의 사냥과 권총과 부처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내일 사냥 가는데 동의했다. 다행스럽게도 공작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키티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권함으로써 레빈의 고통을 먹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레빈에게 새로운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바센카는 안주인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키티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뒤로 빼고 순박하고도 거친 태도로 나중에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런 태도를 나무랐다. 이렇게 설명이 있고 거친 태도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레빈의 눈에는 그러한 태도를 허용한 그녀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토록 서투르게 표현한 것이 더 큰 잘못인 것 같았다. 어떻게 잠을 자고 싶어 할 수 있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저녁 식사 후 포도주 몇 잔을 마시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적인 기분에 잠겨 말했다. 저것 봐 키티, 저것 보라고. 그는 보르스 위로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 아름답군 베슬롭스키. 세레나데를 위한 시간이 됐네. 이 사람은 멋진 목소리를 가졌어. 우리는 이곳으로 오는 동안 함께 노래를 불렀지. 이 사람이 아름다운 새 로망스를 두 곡 가져왔어. 바르바라 안드레예브나와 함께 노래를 불러야겠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도 세르판 아르가디치는 베슬롭스키와 좀 더 오래 가로수길을 거닐었다. 그리고 새 로망스를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을 찌푸린 채 아내의 침실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무슨 일이 있느냐는 그녀의 물음에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겸연쩍게 웃으며 베슬롭스키에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라고 묻자 그는 우라통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 그가 말한 내용은 그 자신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그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찌푸린 눈썹 밑으로 눈을 무섭게 빛내며 그녀 앞에 서서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마치 온 힘을 끌어모으기라도 하듯 억센 두 팔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의 표정 속에 그녀를 감동시킨 그 고통의 표정이 함께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의 표정은 준엄하고 잔혹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그의 턱뼈는 덜덜 떨렸고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다.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줘. 그것은 불쾌한 말이야. 난 질투 같은 건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믿고 싶지도 않아. 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끔찍해. 난 질투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감히 그런 눈길로 보러 하거나 보는 것은 내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야. 어머, 어떤 눈길이요? 키티는 오늘 밤의 모든 말과 몸짓, 그 모든 뉘앙스를 가능한 한 양심적으로 떠올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그녀를 뒤따라 테이블 반대편 끝으로 간 바로 그 순간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더욱이 그에게 그것을 말해 그의 고통을 심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내게 무슨 매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지 봐요. 아,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외쳤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만약 당신에게 매력이 있다면 아니에요, 코스차. 잠깐만요, 좀 들어봐요. 그녀는 동정 어린 괴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나에게 아무도 없다면 그럼 당신은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질투가 그녀에게 모욕감을 안겼다. 그녀는 지극히 순수한 최소한의 기분 전환마저 자신에게 금지되었다는 것에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평온을 위해서라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입장이 끔찍하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줘. 그는 계속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내 집에 와서 허물없이 굴고 다리를 꼬고 앉은 것 외에는 특별히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는 그런 것을 가장 멋진 태도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난 그를 정중하게 대해야 하고. 하지만 코스차,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요. 키티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 그 질투 속에 드러난 그녀를 향한 그 사랑의 힘에 기뻐하며 말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건 당신은 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게 이토록 성스럽고 우리가 이토록 행복한, 이처럼 특별히 행복한 지금 갑자기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아니지. 왜 난 그에게 욕설을 퍼붓는 걸까? 난 그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어째서 나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있잖아요. 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키티가 말을 꺼냈다. 왜? 저녁 식사 때 당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았어요. 그래 맞아. 레빈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가 흥분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레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카차, 내가 당신을 괴롭혔어. 내 사랑, 날 용서해 줘. 그건 미친 짓이었어. 카차, 전부 내 잘못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로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난 당신이 가여워요. 내가? 나 말이야? 내가 뭔데? 미친놈인걸? 하지만 무엇 때문에 당신을,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끔찍해. 물론 그런 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생각이죠. 아니, 이제 난 일부러라도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여름 내내 있도록 하고 넘치는 침질로 대해주겠어. 레비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두고 봐, 내일. 그래, 정말로 내일은 모두 같이 가. 8. 이튿날 부인들이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사냥용 성룡 마차 2대,
달구지 여러 대, 소형 첼레가 한 대가 현관 입구에 대기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사냥하러 가는 것을 눈치챈 라스카가 시끄럽게 짖어대고 마구 뛰어다니더니 달구지의 마부 옆자리에 앉아 흥분해서는 출발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채 여전히 사냥꾼들이 나오지 않는 문을 바라보았다. 맨 처음 나온 사람은 바센카 베슬롭스키였다. 그는 살찐 허벅지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커다란 새 부츠를 신고 초록색 상의에 가죽 냄새가 풍기는 새 한약통을 두르고 리본 달린 모자를 쓰고 멜빵 없는 영국식 새 소총을 들었다. 라스카는 그에게로 뛰어가 끙충끙충 뛰면서 그를 반기고 자기 방식대로 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곧 나오는지 어쩐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에게서 대답을 듣지 못한 라스카는 자신의 대기석으로 돌아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한쪽 귀를 쫑긋 세운 채 다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마침내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전박이 포인트 클라크가 빙글빙글 돌고 공중에서 회전하기도 하며 날듯이 뛰어나왔다. 그리고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총에 소총을 들고 입에 시가를 문 채 나왔다. 가만히 있어 클라크. 그는 사냥감 주머니를 앞발로 움켜잡으며 그의 배와 가슴에 앞발을 찍어대는 개에게 다정하게 소리쳤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가죽 신과 각반을 착용하고 찢어진 바지와 짧은 외투를 입었다. 머리에는 모자처럼 생긴 넉마를 뒤집어 썼지만 신식 소총은 자그마한 장난감 같고 탄약통과 탄띠는 비록 낡기는 해도 최고급품이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는 예전에는 사냥꾼의 이런 진정한 멋, 즉 몸에는 누더기를 걸치면서 최고급 사냥 도구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넉마 속에서 우아하고 뚱뚱하고 쾌활한 귀족적 풍물을 빛내고 있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보며 그것을 이해했고 자기도 다음 사냥에는 꼭 그런 차림을 하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물었다. 젊은 아내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 대단한 미인이야. 그 사람은 벌써 옷을 다 차려입었어. 분명 또 아내에게 달려갔을 거야.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짐작이 옳았다. 레비는 다시 아내에게 달려가 어제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묻고는 그녀에게 제발 몸조심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 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언제라도 그녀와 부딪힐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그녀에게서 자신이 이틀 동안 집을 비우는 것에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녀가 무사한지 알 수 있도록 단 2마디라도 좋으니 쪽지를 써서 내일 말탄 심부름꾼 편에 꼭 그 쪽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언제나처럼 키티는 이틀 동안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 괴로웠다. 그러나 사냥용 부츠를 신고 흰 상의를 걸친 유난히 훤칠하고 늠름해 보이는 그의 활기찬 모습과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냥의 흥분이 뿜어내는 묘한 광채를 보고는 그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잊고 즐겁게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가 현관 계단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도시락은 넣었나? 왜 밤생 말을 오른쪽에 맸지? 됐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스카 그만 가서 앉아. 그것들은 어린 암수들과 함께 두도록 해. 그는 그 세한 수소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현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던 가축지기를 향해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기 또 악당이 오는군요. 이미 달구지에 앉아있던 레비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자를 들고 현관 입구 쪽으로 걸어오는 고용 목수에게 갔다. 아니, 어제는 사무실에 오지 않더니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군. 그래 뭔가? 계단의 구비를 하나 더 만들게 해 주십시오. 청계를 3단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딱 맞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레빈이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가 계단 옆판을 설치한 다음에 디딤판을 끼우라고 했잖아. 이제는 고칠 수 없어. 내 말대로 해. 새로 잘라. 문제는 목수가 건축 공사 중인 별채의 계단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계단의 높이를 재지도 않고 디딤판 목재를 따로따로 자르는 바람에 막상 그것을 제자리에 설치하자 계단 전체가 삐뚤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수는 그 계단을 그대로 두고 청계만 3단 추가하려 하는 것이다. 훨씬 좋아진다니까요. 청계를 3개 늘리면 계단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죄송합니다. 목수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겁니다.
제 말은요, 아래부터 시작해서 그는 자신의 참 몸짓을 보이며 말했다. 계속 올라가면 딱 맞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청계 세단만큼 길이를 늘리면 도대체 계단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계단을 밑에서부터 올리면 딱 맞게 떨어진다니까요. 목수는 고집스럽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천장 밑에 벽 쪽에 닿을 걸 당치도 않습니다. 정말로 밑에서부터 올리면 된다니까요. 올리고 올리다 보면 제대로 됩니다. 레비는 탄약 꽂을대를 꺼내 흙먼지 위에 계단을 그려 보였다. 어때? 알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수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마침 내 문제를 파악한 것 같았다. 목재를 새로 잘라야겠군요. 그럼 그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해. 레비는 달구지에 올라타며 소리쳤다. 가세, 개를 꼭 붙들어 필리프. 레비는 지금 가정과 농장의 일을 모두 뒤에 남겨둔 채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생의 기쁨과 기대에 어린 강렬한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사냥꾼들이 사냥터에 가까워질 때 느끼는 집중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이 순간 무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만 콜페노 늪지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찾게 될까? 라스카와 클라크에 비해 어떤 활약을 보일까? 오늘 자신의 사냥 성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정도였다. 새 손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어쩌지? 오블론소키가 나보다 더 많이 잡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블론스키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에 그 역시 말수가 적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만 계속 쾌활하게 짓거렸다. 레비는 지금 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제 그에게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품었는지 떠올리고는 부끄러웠다. 바센카는 정말이지 소탈하고 선량하고 대단히 쾌활한 멋진 젊은이였다. 만약 독신 시절에 만났더라면 레빈도 그와 친해졌을 것이다. 레빈에게 다소 불쾌했던 점은 삶에 대해 축제 기분에 들뜬 듯한 그 태도와 우아함에 대한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긴 손톱과 작은 모자를 비롯해서 그가 어울리는 것들을 지니는 것에 고상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선량함과 공손함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었다. 레빈은 그가 훌륭한 교양을 지닌 데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뛰어난 발음으로 구사하고 그가 레빈 자신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점을 마음에 들어했다. 바센카는 동강 유역의 초원에서 자란 왼쪽의 여벌 말을 몹시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계속 그 말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초원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면 얼마나 멋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는 초원의 말을 타는 것에서 뭔가 야성적이고 시적인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그의 순진함은 특히 잘생긴 외모, 사랑스러운 미소, 우아한 몸집과 어우러져 매우 매력적이었다. 베슬롭스키의 천성이 레빈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레빈이 어제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그에게서 온갖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써서인지 레빈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 산베르스타쯤 갔을 때 베슬롭스키는 문득 시가와 지갑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인지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것인지 헷갈렸다. 지갑에는 370루블이나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게 말이죠, 레빈. 이 돈산의 여벌말을 타고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는 이미 말에 올라탈 채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레비는 바센카의 몸무게가 적어도 6푸드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마부를 보내겠습니다. 마부가 여벌말을 타고 떠나자 레비는 손수 쌍두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9.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세히 좀 말해봐. 스테판 아라가디치가 말했다. 계획은 이래. 이제 우리는 그보즈데보로 갈 거야. 그보즈데보에 가면 바로 그 근처에 맷도요들이 사는 늪이 있어. 그리고 그보즈데보 너머로 멋진 도요새 늪이 펼쳐져 있지. 맷도요도 이따금 보여. 지금은 더워. 그래서 우리는 저녁 무렵에 도착해 밤 사냥을 할 거야.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큰 늪지로 가는 거지. 도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있긴 해. 하지만 일정이 지체돼. 날씨도 덥고 좋은 곳이 두 군데 있긴 한데 무언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레빈도 그곳에 들르고 싶었지만 그곳은 집에서 가까워 언제라도 들를 수 있었다. 게다가 3명이 사냥을 하기에는 장소가 좁았다. 그래서 사냥감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둘러댄 것이다. 작은 늪지에 이르렀을 때 레빈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노련한 사냥꾼인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눈은 즉각 길에서 보이는 골풀밭을 향했다. 들렀다 가지 않겠어? 그가 작은 늪을 가리키며 말했다. 레빈 부탁합니다. 정말 멋지군요. 바센카 베슬롭스키까지 졸라대기 시작하자 레빈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차가 채 멈춰 서기도 전에 개들이 서로 경쟁하며 늪지를 향해 날듯이 달려갔다. 클라크, 라스카, 개들이 되돌아왔다. 셋이서 사냥하기엔 너무 좁을 거야. 난 여기 있겠어. 레비는 그 두 사람이 개들 위로 날아올라 비틀거리듯 날며 늪 위에서 구슬프게 우러대는 댕기 물체대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길 바라며 말했다. 어서 가시죠, 레빈. 함께 갑시다. 베슬롭스키가 물었다. 정말 좁다니까요. 라스카 이리 와, 라스카. 개가 2마리나 필요하진 않겠죠? 레빈은 리네이카 옆에 서서 질투의 눈길로 사냥꾼들을 바라보았다. 사냥꾼들은 작은 늪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쇠물 닭과 댕기 물새떼 외에 늪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센카는 그 가운데 한 마리를 겨우 잡았을 뿐이었다. 어때요? 이제 내가 그 늪을 아까워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겠죠? 레빈이 말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당신도 보셨죠?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양손에 총과 댕기 물새떼 한 마리를 들고 달구지에서 툴게 뛰어오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멋지게 이 녀석을 쏘아 맞췄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곧 진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까? 갑자기 말들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레비는 누군가의 총신이 머리를 부딪혔고 뒤이어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소리는 사실 그 전에 울렸지만 레빈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공이치기를 푼다고 하면서 공이치기를 그대로 둔 채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탄환이 땅에 부딪혔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고개를 내젓고 베스롭스키를 향해 나무라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레빈은 그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첫 번째, 어떻게 질책하든 이미 다 지나가버린 위험과 레빈의 이마에 생긴 혹 때문에 그러는 걸로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베슬롭스키가 처음에는 너무도 순진할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사람들이 벌인 온갖 소동을 보고 너무나 선량하고 즐겁게 웃어대는 바람에 레빈 자신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히 크고 사냥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두 번째 늪이 가까워지자 레빈은 마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베슬롭스키는 다시 그에게 간청했다. 이번에도 늪이 좁았기 때문에 레빈은 손님에 대한 예의로 성룡 마차 안에 남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클라크는 늪지의 둔덕으로 곧장 향했다. 바센카 베슬롭스키가 가장 먼저 개를 뒤따라 달렸다. 그리고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미처 다가가기 전에 맷도유는 푸드덕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베슬롭스키가 잘못 쏘는 바람에 맷도유는 풀베기를 하지 않은 풀밭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맷도유는 베슬롭스키가 맞기로 했다. 클라크가 다시 그 새를 찾아내어 사냥감의 위치를 알리자 베슬롭스키가 그것을 총으로 쏘아 맞히고 성룡 마차로 돌아왔다. 이제 당신이 가세요. 내가 마차를 지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냥꾼의 질투가 레빈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베슬롭스키에게 말고삐를 건네고 늪으로 갔다. 오래전부터 애처롭게 지지되면 불공평을 호소하던 라스카는 레빈이 잘 아는 기대할 만한 흙더미를 향해 곧장 앞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클라크가 아직 밟지 않은 곳이었다. 왜 저 녀석을 말리지 않아?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소리쳤다. 라스카는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아. 레빈은 개의 모습에 즐거워하며 그 뒤를 서둘러 쫓았다. 사냥감을 찾는 동안 라스카는 낯익은 흙무더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더 신중해졌다. 라스카가 늪의 작은 새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아주 잠시뿐이었다. 라스카는 작은 흙무더기 앞에서 한 바퀴 돈다. 다시 또 한 바퀴 돌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기야, 여기 스티바. 레비는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갑자기 그의 긴장된 청각의 빗장이 열리기라도 한 듯 모든 소리가 거리감을 상실한 채 어지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의 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발소리를 멀리서 나는 말발굽 소리로 생각하며 들었고 자신이 풀뿌리와 흙무더기 구석을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맷도요의 나는 소리로 생각하며 들었다. 멀지 않은 뒤쪽에서 물을 철썩 때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발을 디딜 곳을 골라 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잡아! 개의 아래쪽에서 맷도요가 아닌 도요새가 날아올랐다. 레비는 총을 들고 따랐다. 그러나 그가 겨냥을 한 바로 그 순간 물을 철썩 때리는 그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렸고 뒤이어 이상할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베슬롭스키의 목소리가 섞였다. 레비는 그가 뒤에서 도요새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냥 총을 쏘았다. 레비는 총알이 빗맞았다고 확신한 후 주위를 둘러보다 달구지가 길이 아닌 늪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베슬롭스키가 사격을 구경하려고 늪지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말을 늪 속에 처박고 만 것이다. 에이, 악마에게 끌려가 버려라. 레비는 늪에 빠진 마차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혼잣말을 했다. 뭐하러 온 겁니까?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마부를 소리쳐 불러 말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레비는 사격을 방해받고 그의 말이 늪에 빠진 것에 화가 났다. 무엇보다 레빈을 화나게 한 것은 스테판 아르가디치도 베슬롭스키도 마구를 채우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마부가 말을 끌어내고 마구를 푸는 동안 전혀 거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레빈은 그곳이 완전히 마른 땅이었다는 바센카의 화근에 대꾸 한마디 않고 마부와 함께 묵묵히 말을 끌어내는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후 그 작업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는 데다 베슬롭스키가 있는 힘을 다해 달구지의 흰바퀴를 잡아당기다 아예 부러뜨리는 것을 보고는 어제의 감정의 영향으로 베슬롭스키를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을 자책하면서 각별한 정중함으로 자신의 무뚝뚝함을 애써 지우려 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달구지가 길 위에 끌어올리자 레비는 도시락을 꺼내라고 지시했다. 왕성한 식욕은 선한 양심을 뜻합니다. 이 병아리 요리는 내 부처 밑바닥까지 곧장 내려가는군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간다는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다시 쾌활함을 되찾은 바센카는 2마리째 병아리 요리를 먹어 치우면서 프랑스어로 익사를 들었다. 자, 이제 우리의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다만 나는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 마부 자리에 앉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이 아우토메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우토메돈은 일리아드에서 아켈레우스에서 전차를 몰던 병사를 뜻하는 겁니다. 난 아우토메돈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나 잘 지켜보세요. 레빈이 그에게 마부가 마차를 몰게 하라고 부탁해도 그는 말고삐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난 마부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레비는 그가 말들을 특히 그가 다루지 못하는 왼쪽의 여벌 말을 지치게 하지 않을까 다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레비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쾌활함에 굴복하여 그가 마부 자리에 앉아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불러대는 로망스와 이야기와 사두마차를 영국식으로 모는 흉내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야 그는 식사 후 지극히 즐거운 기분에 잠긴 상태로 그보즈대보 늪에 도착했다.